결정을 내려야만 해. 우리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단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외동딸의 가슴에 무겁게 꽂혔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방금 도착한 한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온 이름 모를 남자의 얼굴이 담겨 있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 없는 벨라루스의 한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오직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얼굴조차 모르는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찬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실직과 악화되는 병환은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어느 날 먼 벨라루스에서 한국으로 부모님이 방문하셨을 때 딸의 모습을 본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그 짙은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테리나입니다. 저는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민스크는 동유럽의 작은 국가인 벨라루스의 중심 도시로 소비에트 시절에 지어진 잿빛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선 곳입니다.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매섭고 차가운 도시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추억들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레닌 애비뉴 근처 우리 가족의 9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는 언제나 정겨운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안드레이는 국영기계 공장에서 오랜 세월 일해온 숙련된 정비사였고 어머니 스베틀라나는 시장 근처에서 옷을 수선하는 재봉사였습니다. 저는 늦둥이로 태어난 이 집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저는 유일한 혈육이자 단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저를 끔찍이 아끼셨습니다. 우리 카테리나,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우리 가족의 자랑이란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머리를 만지고 꾸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제 가장 큰 기쁨은 친구들의 머리를 예쁘게 따주는 것이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어머니의 머리를 직접 염색해드리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의 꿈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바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 집의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유명 미용 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제게 닿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민스크의 한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쉴 새 없이 접시를 나르고 밤에는 사설 미용 학원에서 공부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제 목표는 2년 안에 모스크바 미용 아카데미에 입학할 충분한 학비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좁은 제 방에서 저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파리 패션 위크의 헤어스타일을 연구했습니다. 낡은 마네킹 머리를 붙잡고 자정이 넘도록 가위질을 연습했죠. 카페 동료들의 머리를 무료로 손질해주며 경험도 쌓았습니다. 카테리나, 넌 정말 재능이 있어. 나중에 유명해지면 꼭 할인해줘야 해. 동료 다리아는 늘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더라도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평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하시던 기계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로 재정 지원이 끊기면서 하루아침에 500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괜찮다, 카테리나. 아빠는 곧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애써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60세가 넘은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버지는 여전히 실직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모아둔 적은 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고 집안의 공기는 점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앓고 계시던 당뇨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발에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작은 상처란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당뇨 합병증 때문에 상처가 낫질 않는구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카테리나, 아빠의 시력도 점점 흐려지고 있어. 빨리 큰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 하지만 아버지가 직장을 잃으면서 의료보험 혜택마저 끊긴 상태였습니다. 병원비와 한 달치 약값은 이미 우리 가족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더블 시프트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근처 커피숍에서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미용학원은 진작에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제 학비를 생활비로 보태야 했으니까요.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외동딸인 저 외에는 이 가족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춥고 시린 아침, 마침내 최악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패닉에 빠진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카테리나, 아빠가 쓰러지셨어. 당장 집으로 와. 저는 카페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밖에는 구급차가 서 있었고 아버지는 저혈당 쇼크로 들것에 실려 나오고 계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의 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몇 시간 뒤 굳은 표정의 의사가 우리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만 봐도 좋은 소식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죠. 환자의 신장 기능이 1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혈액 투석을 시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게다가 당뇨막막병증도 심각한 상태라 한쪽 눈은 이미 실명에 가깝고 다른 쪽 눈도 급속도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투석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드나요? 어머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진행해야 합니다. 한 달에 대략 2만 루블 정도가 들 겁니다. 거기에 안과 치료와 약값을 더하면 한 달에 3만 루블 이상이 필요합니다. 3만 루블. 우리 가족의 한 달 총 수입은 겨우 1만 5천 루블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의자에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담보가 없어 거절당했고 모든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스베틀라나. 우리도 빚더미에 앉아 있어. 삼촌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때 폴란드에 살고 계신 올가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베틀라나, 국제 결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아시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 남자들이 외국인 신부를 찾고 있대. 결혼을 승낙하면 그쪽에서 꽤 큰 금액의 지원금을 보내준다고 하더구나. 그날 밤 비좁은 주방 식탁에 앉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카테리나. 이모가 말하길.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결혼.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 여자들이 외국인과 결혼에 떠난다는 이야기는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어. 네가 아니면 아무도 널 대신할 수 없단다. 넌 우리의 유일한 아이잖아. 유일한 아이. 그 세 단어가 족쇄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만약 내게 오빠나 언니가 있었다면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우리 가족에겐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모스크바에서의 유학은? 민스크에 내 이름이 적힌 미용실을 열겠다던 내 찬란한 꿈은? 창밖을 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아버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엄마, 저 한국으로 갈게요. 제가 그 말을 뱉은 순간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카테리나.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는 제가 꼭 살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마지막으로 마네킹의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벽에 붙여둔 파리 패션 위크의 사진들, 애지중지 모았던 헤어 잡지들, 그리고 카테리나 뷰티 살롱이라는 꿈이 적힌 낡은 노트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위질 소리가 날 때마다 제 꿈의 한 자락도 함께 잘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동딸이었고 부모님의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 한국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한 후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올가 이모가 소개해준 에이전시의 도움으로 여권,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 비자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준비할 때마다 이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상통화로 처음 만난 남자의 이름은 김민준이었습니다. 화면 속 그는 평범하고 선한 인상을 가진 36세의 한국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테리나 씨. 저는 김민준입니다. 한국의 경기도 수원이라는 곳에서 작은 인테리어 자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통역을 통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인사만을 건넸습니다. 솔직히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오직 아버지를 살릴 방법뿐이었으니까요. 에이전시는 매우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벨라루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혼인 서류를 접수하고 결혼 이민 비자를 받는 데까지 단 3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김민준 씨는 아버지의 투석 비용을 위한 지원금의 일부를 보내주었습니다. 덕분에 아버지는 응급투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언제쯤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출국 전날 밤, 저는 방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옷 몇 벌, 사진첩, 그리고 낡은 미용 기술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붙은 패션쇼 사진, 연습용 마네킹, 인생 계획이 적힌 노트. 저의 빛나던 청춘이 고스란히 이곳에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 내리는 민스크의 거리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안녕, 나의 고향. 안녕, 나의 꿈. 출국 당일, 민스크 공항. 부모님과 함께였습니다. 투석을 시작한 후 부쩍 쇠약해진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카테리나. 아버지가 뼈만 남은 손으로 제 손을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못난 아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아니에요, 아빠. 전 정말 괜찮아요.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오열했습니다. 꼭 연락하렴.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네, 걱정 마세요.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두 분을 꽉 안으며 아빠는 꼭 건강해지실 거예요. 약속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뒤돌아선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돌아보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아 비행기에 탈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저는 단 1분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음식은 입에 맞을까? 사람들은 어떨까? 무엇보다 평생 김민준이라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부모님을 두고 간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서자 웰컴 케이테리나 환영합니다. 카테리나 라고 적힌 팻말을 든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았던 김민준 씨였습니다. 카테리나 씨,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제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은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따금 그가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걸려다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수원시의 어느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낙지만 정겨운 골목길 사이로 작은 다세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집은 골목 안쪽에 있는 깨끗한 투룸 빌라였습니다. 부모님은 이 근처에 따로 살고 계세요. 여기선 우리 둘만 지낼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방 하나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곳을 카테리나 씨 방으로 쓰세요. 적응할 때까지 당분간 혼자 편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푹 쉬어요. 많이 피곤할 텐데.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 창밖으로는 생전 처음 보는 간판들과 낯선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곳이 이제 제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일주일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언어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고 음식은 민스크에 비해 너무 맵고 강렬했습니다. 벨라루스와는 전혀 다른 습하고 더운 여름 날씨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른 아침 자재 가게로 출근해 밤늦게 돌아왔고 저는 하루 종일 빈집에 홀로 남아 한국어 교재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벨라루스에 두고 온 가족들, 특히 투석을 받고 계실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테리나 씨, 내일 시간 괜찮으면 부모님 댁에 같이 인사하러 갈까요? 다음 날 우리는 그의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작은 마당에 화분들이 가득한 단층집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 먼 곳에서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어서 들어와.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등 갖가지 한국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질도 서툴고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제게는 그 모든 호의가 다소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새아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외로울 텐데 우리 마트에 나와서 일 좀 도와볼래? 시부모님은 동네 어귀에서 작은 동네 마트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을 돕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시부모님의 동네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언어를 몰라 손님들과 소통하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가씨, 이 라면 말고 매운맛은 없어? 손님이 물건을 가리키며 물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하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배우게 돼 있어. 그러면서 하나하나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우유, 이건 라면, 이건 빵. 며칠이 지나자 간단한 물건 이름은 외울 수 있었고 동네 손님들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민준이 댁이네. 벨라루스에서 왔다고 했지? 거기도 눈이 많이 오나? 한국 생활은 좀 어때? 제 한국어는 아주 서툴렀지만 동네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한 달 뒤 시어머니는 저를 구청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데려가셨습니다. 여기서 한국어 무료 수업도 듣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사귀어봐. 그곳에서 저는 일주일에 3번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는 저처럼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온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언니,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베트남에서 온 수원 뚜엉이 물었습니다. 벨라루스요. 러시아 근처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벨라루스의 어머니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카테리나, 잘 지내니? 네, 엄마, 전 아주 잘 지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빠 투석은 잘 되시죠? 보내주신 돈으로 약은 잘 사셨어요? 화면 너머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내 딸. 정말 고마워. 엄마, 울지 마세요. 전 진짜 괜찮아요. 그것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견딜 수 없는 향수병과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흐느낌은 얇은 벽을 넘어 거실로 흘러나갔습니다. 거실에 있던 민준 씨는 제 방문 앞까지 다가왔지만 노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곳에 잠시 서 있다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카테리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한국에 온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민준 엄마 있수? 네 할머니,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스스하고 덥룩한 머리를 만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유, 머리가 왜 이리 지저분한지. 미용실에 가려 해도 주말이라 예약이 꽉 찼다네. 꼴이 말이 아니야.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던 제가 무심코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머리 좀 다듬어 드릴까요? 제 서투른 한국어를 듣고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새아가가 미용을 할 줄 알아? 네. 저 벨라루스에서 헤어 디자인 공부했어요. 시어머니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아가, 네가 머리를 만질 줄 안다고? 조금. 아니, 사실은 조금이 아니라 아주 잘해요. 민스크에서 인정받던 제 실력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마트 뒤편 창고에 있는 낡은 의자에 앉으셨고 저는 시어머니의 가위를 빌렸습니다. 가위를 손에 쥐는 순간 한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 무언가가 다시 살아 숨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머리를 빗어내리고 가위의 각도와 머리 기장, 층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민스크 미용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모든 감각이 제 손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20분 뒤 다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손거울을 건넸고 거울을 본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나 맞아? 내 머리가 이렇게 예뻐졌어? 부스스했던 머리는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변해 있었고 할머니의 얼굴은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시내 비싼 미용실 원장보다 훨씬 낫네. 할머니가 고맙다며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이런 엄청난 재주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네.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위해 내 모든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퇴근한 민준 씨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카테리나 씨, 어머니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미용을 할 줄 안다면서요?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그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오기 전에 미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질문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네, 벨라루스에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아프셔서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카테리나,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한국에서도 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외국인도 시험을 볼 수 있다고요. 제가요? 전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본 순간 저는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신의 그 아까운 재능을 마트 창고에만 썩혀두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가슴속에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포기했던 내 꿈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민준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그는 서류 몇 장을 출력해 왔습니다. 알아봤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직업 전문학교에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미용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어도 같이 가르쳐주고 자격증 준비도 돕는데요. 수강료도 아주 저렴해요. 좀 힘들겠지만 카테리나 씨라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시 직업 전문학교의 미용반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여성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꼭 같이 합격해요. 베트남 친구전 응옥란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사님은 한국어와 미용 기술을 동시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시부모님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민준 씨가 한국어 용어를 외우는 것을 밤늦게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천천히 해, 카테리나. 시간은 많아. 그의 따뜻한 격려가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한국 언응력 시험 터피 1급에 합격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의미였습니다. 합격 축하해요, 카테리나. 민준 씨는 제 합격증을 보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과일과 잡채를 한가득 차려놓고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장하다 장해. 이제 진짜 험난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미용사 국가 자격증 필기시험 준비였습니다. 공중보건학, 피부학, 화장품학 등 어려운 한국어 전문 용어들을 통째로 외워야 했고 실기 시험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커트, 파마, 염색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트 뒤편의 낡은 창고를 깨끗하게 치우고 중고 미용 의자와 거울, 그리고 각종 미용 도구들을 세팅해 주신 겁니다. 아가, 여기서 마음껏 연습해라. 동네 할머니들 머리 무료로 잘라드리면서 감을 익혀봐. 어머니,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굳게 쥐어주셨습니다. 내 꿈이 뭔지 알았으니 이제 애미가 팍팍 밀어줄게. 그날부터 저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무료 미용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유, 카테리나 고마워. 10년은 젊어진 것 같네. 할머니들은 거울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정석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며 제 자신감은 일취월장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야. 1년 뒤 저는 처음으로 미용사 국가시험에 도전했습니다. 필기시험은 통과했지만 실기시험에서 시간이 5분 부족해 아쉽게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장을 빠져나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걸까? 민준 씨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처음이잖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당신을 믿어. 학원 선생님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카테리나 씨 실력은 이미 충분해요. 시간 배분만 연습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6개월을 죽어라 연습했습니다. 커트 35분, 파마 35분, 염색 25분. 매일 밤 초시계를 켜놓고 시간을 재며 속도와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 실기 시험 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모든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훈련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스타일링을 끝내고 시계를 보니 2분 30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저와 민준 씨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선명하게 뜬 두 글자 합격.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민스크의 좁은 방에서 눈물 흘리던 밤부터 한국에서의 고단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 씨도 저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하해, 카테리나. 정말 장하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2달 뒤 수원의 동네 상가에 작은 빈 점포가 나왔습니다. 보증금도 저렴하고 월세 50만 원짜리 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카테리나, 저기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요. 어머니도 보태주시기로 했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가족은 대체 저를 위해 어디까지 해주는 걸까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요. 당신의 오랜 꿈이잖아요. 한 달 뒤, 동네 어귀의 작고 아담한 미용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카테리나 헤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저는 그 간판 아래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춥고 외롭던 민스크에서 꿈꾸었던 카테리나 살롱이
눈 내리는 동유럽이 아닌 따뜻한 한국의 어느 골목길에서 기적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픈날 아침, 동네 할머니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카테리나 원장님 축하해. 우리가 첫 손님이야. 시어머니도 달려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너무 자랑스럽다. 다문화센터 친구들과 미용학원 선생님도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고, 민준 씨는 미용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카테리나 헤어는 동네에서 머리 자라기로 소문난 미용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특유의 감각이 더해진 섬세한 커트와 염색 실력 덕분에 젊은 한국 손님들도 멀리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예약될까요? 실력이 진짜 장난 아니세요. 그 사이 저와 민준 씨의 관계도 깊어갔습니다. 필요에 의한 계약 같은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주말이면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어느 봄날 늦은 오후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카테리나, 이제 내가 진짜 남편이 되어도 될까?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보.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진심을 다해 껴안았습니다. 미용실이 자리를 잡고 6개월 뒤 저는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벨라루스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모시고 한국으로 오세요. 비행기표는 제가 다 예매해 놓을게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니? 네. 저 이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제 미용실도 생겼고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남편도 있어요. 시부모님도 엄마 아빠를 뵙고 싶어 하세요. 꼭 오셔야 해요. 3주 뒤 인천공항 입국장. 저와 민준 씨는 환영 플래카드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와 그 휠체어를 미는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카테리나, 어머니가 저를 향해 달려왔고 우리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딸, 우리 예쁜 딸. 민준 씨가 다가가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사위 김민준입니다. 그는 며칠을 연습한 서투른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민준 씨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우리 딸을 이렇게 예쁘게 지켜줘서 정말 고맙네. 그날 수원에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카테리나 헤어 간판을 보자마자 길거리에 주저앉아 펑펑 우셨습니다. 우리 딸이 기어코 해냈구나.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네, 아빠. 제가 해냈어요. 부모님과 함께한 한국에서의 이주는 꿈만 같았습니다. 휠체어를 타야 했지만 아버지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미용실을 어루만지며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사돈을 극진히 대접하셨습니다. 매일 불고기와 삼계탕을 끓여주셨고 주말에는 다 함께 렌터카를 빌려 경복궁과 서울 남산타워를 구경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스타필드 쇼핑몰을 거닐던 그 시간들은 제 인생 최고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두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소주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카테리나가 우리 집안에 와주어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도 잔을 부딪히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딸을 친딸처럼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카테리나, 행복하니? 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처음엔 안 그랬을 거 아니냐. 네가 여기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지 이 아비가 다 안다. 아빠가 내 청춘을 뺏은 것 같아 평생 죄인이 된 기분이었단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울먹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내 뺨에 대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전 이곳에 온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여기서 제 꿈도 이루었고 저를 너무나 아껴주는 가족도 얻었는걸요. 저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요.
그제야 아버지도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모님이 벨라루스로 돌아가신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미용실엔 손님이 넘쳐났고 다문화 센터의 친구들, 동네 할머니들, 무엇보다 저를 무한히 지지해주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제 곁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칠째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지만 민준 씨가 걱정스레 산부인과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초음파 화면을 보던 의사 선생님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8주 차네요. 여기 화면 보이시죠? 아기 심장이 아주 힘차게 뛰고 있어요. 모니터 속 작은 점 하나가 반짝이며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다니. 그날 저녁 퇴근 후 거실에서 TV를 보는 남편 앞에 앉아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사진을 받아든 민준 씨는 멍한 표정으로 묻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거 우리 아기야? 카테리나, 정말이야? 응, 우리 아기예요. 그는 저를 와락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카테리나. 그는 제가 미용실을 열고 꿈을 이룰 때까지 임신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시부모님께 달려가 소식을 전했고 시어머니는 춤을 추듯 기뻐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장하다 우리 딸이라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벨라루스에 전화를 걸자 어머니도 너무 기뻐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7개월 뒤 저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한국과 벨라루스의 피가 섞인 인형처럼 예쁜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시아버지가 지어주신 김소피아로 정했습니다. 지혜롭게 자라라는 뜻의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소피아는 첫 돌을 지나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해 현관문을 열면 엄마 하고 달려와 품에 안깁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를 들을 때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녹아내리는 듯합니다. 이따금 3년 전 민스크 공항에서 두려움에 떨며 비행기에 오르던 그 차가운 밤을 떠올립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꿈도 희망도 청춘도 모두 잃어버렸다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등 떠밀려 찾아온 이 낯선 한국 땅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꿈을 되찾았습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곳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김민준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생계를 위한 계약으로 맺어진 인연이었지만 지금 그는 제 삶의 전부이자 저를 온전히 믿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이방인 며느리를 친딸처럼 거두어 주신 한국의 시부모님 사랑은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고향의 부모님도 아버지의 건강이 유지되며 평온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최근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한국의 구성원이 되어 카테리나 살롱의 원장으로서 민준 씨의 아내이자 소피아의 엄마로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요즘 소피아는 한국어를 조금씩 따라합니다. 엄마, 아빠, 맘마. 아이의 옹알이에 온 집안은 웃음바다가 됩니다. 저는 집에서는 아이에게 가끔 벨라루스어로 스파시바, 고마워를 가르쳐줍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신에게 흐르는 두 나라의 피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크면 말해줄 것입니다. 내 엄마가 가족을 위해 낯선 나라로 와야 했지만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땀 흘려 꿈과 행복을 모두 이뤄냈다고 말이죠. 이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다문화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 한국에 온 이주 여성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제 손을 내밉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안녕하세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곳에서도 당신만의 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수원 골목길. 제 작은 미용실 카테리나 헤어 간판에 노을빛이 부서집니다. 멀리서 남편이 소피아를 안고 저를 마중하러 걸어오고 있습니다. 엄마,
소피아가 환하게 웃으며 팔을 뻗습니다. 저도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려 남편과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습니다. 여보, 집에 가자. 우리는 세 식구가 손을 맞잡고 따뜻한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금 이 순간 절망 속에 빠져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이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 한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축복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모퉁이를 돌면 어떤 눈부신 기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벨라루스에서 온 저 카테리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희망찬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